일본을 우리가 그 길 얘기하는데 그 길도 맞지 않다. 반일 더 맞지 않고 그냥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친일이에요. 는 협조 안 하면 안 되는 관계예요.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도 협조를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에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프랑스는 전쟁을 했고 교정국이고 우리는 교정국이 아니죠. 우리는 고종 황제께서 문 받고 파셨죠. 그리고 고종 황제는 그러고도 아주 장수하셨죠. 왕족들은 일본은 많이 유학을 갔고 또 일본 육사로도 가고 왕족 쪽은 진짜 엄청난 연금을 받았습니다. 합방 이후에 고종의 시간 때우기는 당구였어요. 최고급 당구대를 수입을 해서 당구로 소유를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당구를 가장 먼저 잘 친 양반이 고종입니다. 고종은 새벽까지 술 마시고 파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파티를 하고 그래서 12시 넘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 생활이 일상적으로 저녁 이 나이트 라이프에 강했고 오전 내내 주무셔야 됐고 그리고 고액 연봉을 받으셨고 왕가 양반들은 유럽 여행도 없고 느끼는 게 통상적으로 식민지가 되거나 패전국이 되면 왕족부터 괴멸을 시키거든요. 왕족 귀향을 보내고 평민으로 만들어 신분을 격탈시킵니다. 일본은 왕족에게 끝까지 천수를 다할 때까지 고액 연봉을 줍니다. 요즘 해방 후에 친일을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 나라 모양이 이 모양 이 꼴하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더구나 북한은 잘했는데 김일성은 성공했는데 그런 환상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민족 정기가 그때부터 흐려졌다. 그게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까지 뭐 그렇게 나오고 헌재 판결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일단 북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그 북한은 그 내러티브잖아요. 북한은 그때 당시에 친일 청산을 잘했고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을 완전 실패했다. 의지도 없었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역사학자들의 평가인데 그리고 대중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팩트는 뭔가요? 자, 48년, 45년 이후에 미군 정의 정책은 조선에 있는 일본인 전체를 일방적으로 몰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은 전부 핸드캐리 들고 천엔 캐시 들고 다 쫓겨났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엔지니어들 잡습니다. 일본인 엔지니어들을요? 그렇죠. 흥남 비료공장 일본인들이 그쪽 중화공업 북한은 기본적으로 중화공업을 육성했으니까 그쪽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했고 중급 정도 관리자들은 조선인이 많이 충당이 됐지만 여전히 상층부의 고급 엔지니어들은 일본인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 철수하고 나면 산업이 모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잡는데 고액 연봉을 보장합니다. 실제로 고액 연봉을 보장하고 바지춤을 잡았고 상당수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돌아가죠. 또 하나 함흥공과대학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함흥공과대학은 일본인 기술자들이 만들어준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함흥공과대학이 되어 있어요. 그 일제시대 때 만든 거예요? 아니요. 해방 이후에? 45년 이후에. 이후에. 그 바지가랭이를 북한 사람 김일성이 잡아서 남겨놓은 일본인들이 그렇죠. 만든 거예요. 그 엔지니어들이 학교 설립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가 설립되고 있어요. 그것만 보면 친일 잔재가 이미 그때부터 더 확대가 되고 있었네요. 친일이죠. 그냥 친일. 그리고 북한 국장을 보면요. 북한 국장 내셔널 엠블림을 보면 거기 저 수풍 발전소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수풍 수력 발전소는 100% 일본 자본과 일본 기술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국가 엠블렘이에요. 근데 무슨 친일파를 친일 잔재를 청산을 해? 진짜 아이러니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의 기준은 진짜. 친일파 청산한 게 아니고 나한테 시비 걸면 청산한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도 시비 거니까 미제 주구가 돼서 청산이 되는 거고 또 우리 또 국군의 뭐라 했지? 뿌리야 김원봉이도 마찬가지. 여차하면 친일로 몰고 친미로 몰아서 처단을 하죠. 그렇게 처단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이 애국 열사들 숱한 애국 열사들이 김일성의 노선에 반대하면 친일로 몰려서 처단이 됐죠. 그게 역사입니다.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그냥 그렇죠. 쓴 거네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리고 초대 내각에 참여한 친구들도 그쪽에 일본 통들이 훨씬 많아요. 북한 초대 내각 일본 통들이 훨씬 많아요. 그 대한민국 초대 내각은 거의 독립운동자들 위주였잖아요. 상징적으로도 배제를 했죠. 네. 어느 쪽이 과연 민족 정기냐 웃기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반민특위가 무산된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친일이 청산이 안 됐다. 그 노무현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했다. 뭐 이런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 평가를 했죠. 근데 그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는 자체가 그 뭐 탑 지도자가 그 말을 한 것도 있지만 그 말 했을 때 많은 대중이 공감을 했잖아요. 우리 드디어
우리가 느끼는 말을 저 대통령이 말해주는구나 이렇게 막 열광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엊그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상황이 됐을까? 노비근성 얘기하던 것 같더라고요. 노비근성. 조선 인구의 자, 한 30% 이상이 노비 아니었냐? 그 노비는 팩트적으로 그렇죠. 네. 노비는 양만 털어먹고 양만 곡간 털어먹고 죽창 들고 이게 쾌락이다. 그 정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우리 정서가. 그래서 또 상속세 초반부터 아주 매운맛 바로 들어가시. 상속세 팍 때려고 네. 재벌 해체되고 삼성 재벌 해체돼서 우리 갈라먹어야 되고 갈라먹는데 너무 이 사회가 거기 희열을 느낀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본인 그걸 어느 방송에서 나가서 했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참 재밌다 그러고 같이 웃었던 어제 일입니다. 근데 실제 그 반민특위가 그러면 잘 안 됐어요? 네, 반민특위는 자 이런 왜 안 됐죠? 네. 자 우리가 자꾸 이제 프랑스하고 비교를 하는데 프랑스는 전쟁을 했고 교정국이고 그 점령의 역사가 길지 않죠. 한 3년 됐나요? 그럴 거예요. 네, 우리는 35년이죠. 우린 교정국이 아니죠. 우리는 고종 황제께서 돈 받고 파셨죠 나라를. 그리고 고종 황제는 그러고도 그동안 연금 받으면서 아주 장수하셨죠. 잘 사셨죠. 그 고종은 그때 일본으로 건너간 건 아니죠? 고종, 순종 그 집안 다가. 그 집안 다가. 그 집안 다가 그 왕족들 중에서 황태자들은 왕자들은 뭐 황태자라 그랬나? 왕족들은 일본은 많이 유학을 갔고 또 일본 육사로도 가고. 어쨌든 그 왕족 전체가 엄청난 연금을 받습니다. 그럼 고종은 그때 한반도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죽었나요? 독살설이 나왔죠. 독살설이. 독살설이 그렇죠. 나왔어요? 독살설이 나와서 이제 그 만세운동이 나오고 그랬던 거죠. 네, 그럼 그것도 뭐 나중에 웃기는 얘기고 네. 어쨌든간에. 근데 어쨌든 가족이나 이제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 거죠. 합방 이후에 고종의 시간 때우기는 당구였어요. 네. 진짜요? 네, 외국에서 미국산인지 어느 나라 건지 최고급 당구대를 수입을 해서 당구로 소유를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당구를 가장 먼저 잘 친 양반이 고종입니다. 역사에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새로운 얘기인데요. 고종은 새벽까지 술 마시고 파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파티를 하고 그래서 12시 넘어서 일어났다는 거죠. 일본한테 이렇게 합병된 다음부터요. 그렇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전에도 뭐 생활이 좀 그랬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생활이 일상적으로 나이트 라이프에 강했고 그래서 아침에는 오전 내내 주무셔야 됐고 늦지막이 이제 일어나시면 국사 끄적끄적거리다가 국사는 그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합방 이후에는 국사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합방은 그마저도 없으니까. 당구로 소유를 하셨다는 그게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고액 연봉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순종이하고 이 왕가 양반들은 유럽 여행도 없고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일본 여권 가지고 아주 행복한 노후를. 그게 웃기는 게 통상적으로 식민지가 되거나 패전국이 되면 왕족부터 괴멸을 시키거든요. 왕족 죽여버리죠. 아니면 왕족 귀향을 보내고 평민으로 만들어 신분을 격갈시킵니다. 그렇죠. 뭐 씨를 말린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보통은. 일본은 왕족에게 끝까지 천수를 다할 때까지 고액 연봉을 줍니다. 그런 독특한 또 체제가 형성이 돼 있었죠. 혹시 일본이 그랬던 이유는 뭘까요? 근데 이 부분도 많이 안 알려졌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보통은 내러티브가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내러티브는 우리가 한국에서 정규 역사 교육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배우는 역사로 기반하면 일본이 그 이완용을 통해서 이완용이 이제 나라를 팔아먹어서 고종은 저항하다가 그냥 어디로 사라졌다. 뭐 그냥 어디로 사라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독살설 같은 얘기도 나오고 이제 거기서 그냥 얘기가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애프터는 어떻게 됐는지 고종 가족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이 사람이 일본에 갔는지 아닌지. 일본 간 사람들도 일본에서 좋은 집에서 양옥집 좋은 집에 살았고 그리고 그 양반들 세상 떠나고 나서는 그 집이 호텔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그렇죠. 나중에 일본에서 호텔이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왕족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선 왕공족이라고 이우연 박사가 좋은 책을 최근에 냈고요. 거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육사로 간 양반들도 별을 달았을 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전투 병과에 배속되지는 않고 참모부 같은 데 있으면서 후방에 있으면서 뭐 아주 행복하게 살았고요. 물론 그 중에 한 양반은 히로시마 원폭대 폭사하는 분도 있죠. 폭사하고 그 일본인 부관이 같이 권총 자살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일본인들의 또 대단한 의리죠. 모시던 상사가 폭살하니까 자기도 그냥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역사도 있지만
뭐 물론 뭐 그중에 어떤 또 공주는 또 정신적으로 착란을 일으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일제의 압제 때문에 착란이 난 건 그건 아니고 뭐 그런 역사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잘 먹고 잘 살다 왔고 그래서 이 이승만 정부가 들어와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연금을 끊죠. 그리고 조선 총독부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그들의 연금으로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요. 물론 총독부 예산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일본 본국에서 옵니다. 매년 일본 의회가 열릴 때쯤 총독부에서 뭐랄까 로비스트를 파견했다 그러거든요. 로비스트 파견해서 일본 의회에 설득했다는 거거든요. 총독부 예산 좀 유지하거나 증액을 해달라고. 그게 아니면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일제 35년이 흘러갔죠. 그런데 자 제가 얘기했던 건 반민특위 35년을 얘기한 거예요. 35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고 민족 반역자가 나온다면 합방 당시에 나왔어야죠. 35년 뒤에 민족 반역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며 1905년 보호조약 때도 일본 외무성 자료가 있습니다. 이만해인가를 일본 외무성 주한 공사인가가 뭐 한국에서 근무하는 일본 공무원이 일본 외무성 본국에 보고하는데 이만엔을 인출해서 누구를 얼마 주고 고종한테 얼마 주고 잔금이 3,000엔이니까 이거를 다시 본국에 넣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도 고종이 뇌물 받은 거죠. 일본 정부로부터 뇌물을 받습니다. 그때 이완용도 받고 대신도 몇명이 받아요. 법무 대신도 받고 몇명이 받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그러니까 냉정하게 하면 M&A 한 거예요. 고종 M&A 한 거예요. 나라를 그냥 M&A 한 거네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수익금을 챙긴 거네요. 가장 많이 시킨 양반이 고종이죠. 고종은 모든 이권을 외국에 넘길 때마다 거기서 와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벌목권을 러시아에 넘겨도 뭘 받고 철도 부술권을 어디 넘겨도 뭘 받고 자기 지분을 잘 챙기는 양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종한테 그냥 이 조선이란 나라는 자기가 물려받은 하나의 가업이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왕족들이 생각하는 것이 가산제 국가지 않습니까? 이건 내 거지. 그건 우리나라뿐만 유럽의 왕국도 마찬가지죠. 이건 내 거라는 거죠. 가산제 국가였으니까 고종의 개념에 무슨 국민 주권이 있을 리도 없고 공화정이 있을 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건 자기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근데 이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역사적인 팩트잖아요. 팩트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그건 노태정 선생님이 공부를 안 서럽고. 그렇게 명쾌하게 순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역사학자가 아닌데 사건과 관련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나오니까 야, 이렇구나 그래서 좀 챙겨놓는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한 걸 가지고 이 책이 나왔던 그 원사료를 직접 보시는 거예요? 원사료를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학자면 당연히 원사료를 접근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학문의 깊이가 없다. 기본 사학에 대한 학문의 깊이가 없다. 역사학에 대한. 그렇지만 거짓말은 안 한다. 사학자들 너무 거짓말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은 우리 인터넷에서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여러 우리 공공 영역에서 인터넷 자료가 참 많이 발굴이 되어 있고 일본 자료들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자료도 도서관에 가면 있으니까 원자료 저는 많이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기만 하면 충분히 자료를 찾아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조선시대 자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한말 자료도 마찬가지고 일본 외무성 자료 같은 건 물론 일본 외무성 찾아야 되지만 한국 관계되는 거 갔다 한 소리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35년이 지났으면 자 반민특위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섰으니까 나라가 새로 섰으니까 반민특위 같은 건 할만하죠. 그건 반민특위에 체포돼서 재판을 받은 양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할만하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를 처벌할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처벌한다면 굳이 반민특위법, 반민법 안 만들어도 당시의 현행 형법만 가지고 처벌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못된 사람이 당시의 형법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반민법을 만들어야 했냐는 의문이 있고 또 가령 반민법을 만들어서 처벌한다면 누구 얘기하면 딱 떠올라야 돼요. 누구의 그 나쁜 놈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다수 대중들이 그렇죠.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반민특위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국에 신고함을 설치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좀 뭔가 이상하네요. 이게 말이 돼요? 네. 신고함 사진들 지금 나와 있어요. 전국에 신고함을 설치하면 신고함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투소가 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좀 많이 꼽게 기분 나쁜 사람 기분 나쁜 집어넣겠죠. 그렇죠. 예. 우리 기분 옛날에 나쁜 삼천교육 사람들. 때 기분 나쁜 사람 투소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었잖아요. 예.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그런 투소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피의자로 만들었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반민특위 조사 대상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조사를 하고 그중에 기소된 사람이 얼마 안 된다를 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기소된 사람 조사 대상이 그 정도였어야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당시 언론에도 100명 정도 맞다, 200명 정도 맞다가 있습니다. 어떤 또 양반은, 용감한 양반 20만을 날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임정이 있다 나온 양반들 그때 한민당 사람들하고 술 마시다가 다 날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공군형이 해서 서로 설전이 붙고 그러거든요. 근데 새롭게 나라가 시작한다면, 그러면 필요하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극소수의 인원을 형사처벌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승만의 상징적으로. 얘기였죠. 그게 이승만의 얘기고, 그게 이범석 당시 국무총리 얘기입니다. 반민특위가 시작될 때 이승만 국무총리 법무장관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성명을 내는데,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호전 아주 가장 열정적이었던 임정 출신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 양반들을 강하게 대립을 하죠. 그 사람들이 반민특위 위원회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강하게 대립을 하죠. 실제로 이 투옥 경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강하게 대립을 하면서, 저는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해요. 혁명가들이 특위에 들어오는 게 맞았나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특위는 행정가들 중심이었어야 그 되는 거니까. 특위는 한 구성원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쯤? 수십 명이었을 수십 거예요. 명. 수십 명이었어요. 그 또 반민특위 문제가, 인원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반민특위 문제가 특위 안에 특위 재판부가 있습니다. 특위 안에 재판부가 있고, 재판부가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재판부가 될 수 있었어요. 의원이 재판부가 될 수 있었어요. 입법부 그렇죠. 사람이. 그래서 이게 상권분립하고도 안 맞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요. 반민특위는 쟁점이 많았고 실제로 상당히 논쟁적으로 진행이 됐죠. 근데 어쨌든 뭐 긁어 모아가지고 1호가 누구였냐면 박흥식이었어요. 박흥식 씨. 박흥식 씨는 화신백화점을 만들고 화신 상회를 만들고, 1호의 죄명은 그 양반이 아마 태평양 전쟁 초기에 비행기를 헌납할 겁니다. 비행기를 헌납하고, 그리고 그 양반이 비행기 회사를 만듭니다. 그 이제 총독부 요청이 있었겠죠. 비행기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회사 만들고 직원들을 한 300명을 해외 연수시켜요. 또 심지어 뭐 그런 게 다 강제징용이다, 뭐 강제로 외국에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돼서 죄명이 되는데, 당시를 살았던 샘터사 김재순 선생, 정치인이기도 했죠. 김재순 선생의 이 기억을, 그분이 기억을 책을 낸 게 있거든요. 그분의 기억을 떠올리면, 당시에 종로를 지나가면 조선 사람들은 화신이 자신의 프라이드였다는 거예요. 백화점 그럼 일본 자본만 들어와 있는데, 미쓰코시 같은 거 지금 신세계 본관이 미쓰코시거든요. 또 조지아 백화점 몇 개가 들어와 있었는데, 화신은 저건 조선 사람 거야. 그래서 다들 화신을 한 번 더 봤다는 거예요. 화신에 가면 에스컬레이터 있었어요.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일제 시대 때. 네?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전시를 아주 자주 했어요. 카페에서 아이스크림 팔았어요. 뭐 커피. 그때 당시에는 뭐 완전 신세계였겠네. 말 그대로 신세계였겠네요. 카페 팔고 뭐 케이크 팔고 그랬어요. 그 사진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서 카페에 있는 분들이 의상을 보면 아주 화려해요. 그런데 박응식이 이제 1호가 되는 거거든요. 1호가 되고 결국 무죄를 받죠. 근데 그때 조선 비행기 회사인가 비행기 회사 만든 거 가지고도 이른바 일본 전쟁에 협력했다는 죄명이겠죠. 강제징용 얘기가 나오니까, 당시에 징용은 현원징용이라는 제도가 생겨요. 1944년 정도. 현원징용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군수산업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인원들이 함부로 못 나가요. 그 인원들이 징용이 됩니다. 징용이 되면서 현재 있는 그대로가 징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응식 항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다가 나중에 현원징용이 된 것이지 징용령에 의해서 처음부터 강제징용을 해서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구체적인 변명은 없지만 200~300명을 만주에 있는 무슨 비행기 회사였을 거예요. 당연히 일본이 경영하는 거였죠. 근로 기술 전수를 시켰다 그래서, 야, 배포가 대단한 양반이구나. 실제로 거기서 생산을 못 하거든요. 생산을 못하는 단계에서 일단 직원들은 빈둥빈둥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인원을 200~300명을 해외 연수시킬 만큼 배포가 있는 양반이었죠. 그런 양반이었고, 또
항상 그 반일 친일 행위에서 나오는 쟁점이 군대 가라고 설득했다. 청년들을 군대 가라고 김한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다 마찬가지. 최광수. 뭐 다 마찬가지. 군대 가라고 설득했다는 건데. 최남선이죠. 최남선, 이광수. 뭐 그건 다 답니다. 그거. 다. 다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도 적극적으로 마찬가지고 뭐 김현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당시 지식인이 국방의 의무를 준수하라. 국민에게 2등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참정권하고 바터예요. 당시에 지식인 사회에서 광범하게 나오는 것이 참정권입니다. 일본이 참정권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2등 시민 취급하긴 했잖아요. 2등 국민. 2등 국민인데 참정권을 달라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건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도 참정권이 없습니다. 아, 조선에 와 있는? 예, 그게 특이하네요. 예, 토지 기준이었어요. 토지관할.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참정권이 그렇죠. 보장이 된 거네요. 일본 열도에 있는 조선인은 참정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있어요. 아, 그래요? 참정권이 있어서 심지어 중의원에 2번 당선된 양반이 있었어요.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에 거주하면서. 건달이었는데. 아, 그래요? 건달이었는데 일본 가서 처음에 술집에서 일하던 양반인데 일본 가서 어떻게 일본 사회에서 성공 석세스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이 별로 없는 조선인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2번 중의원에 선출이 됩니다. 그 양반이 계속 하는 것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한국에 조선에 있는 일본인에게도 참정권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선에 있는 조선인들이 참정권을 받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정권은 너무나 중요한 시민권인데 참정권을 요구를 하려면 당연히 국방 의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 와서는 엉뚱하게 뒤집어져가지고 엉뚱하게 일본의 젊은 애들 목숨을 버리라고 일본에 보냈다는 건데 인도가 중국의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1차 대전 때 인도가 스스로 140만을 군대 보냅니다. 인도의 국민운동이라 합니다. 140만을 군대 보내고 영국군에 일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국방 자금을 헌금을 합니다.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또 참전합니다. 그리고는 48년에 자기들이 독립을 얻어내죠. 영국은 계속해서 니네 뭔가 하면 우리가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고 나서 그렇게 얻어내는 거거든요. 사실 뭐 여성 참정권의 역사를 봐도 비슷하잖아요. 원래 애초에 그렇죠. 이렇게 부여된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거의 뭐 이제 20세기가 돼서야지 서서히 여성 참정권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마 미국에서도 흑인들에게 그런 운동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군대 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 참정권 온다는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참정권 그러니까 전쟁 참여는 곧 참정권을 향한 어떤 티켓이다. 이게 거의 뭐 역사의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리고 당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 지식인들이 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고 물론 사회 분위기였겠죠. 당시에는 좀 변명적으로 일관을 많이 하죠. 변명적으로 가는데 재밌는 얘기 할까요? 우리가 북한 얘기를 자꾸 하죠. 북한에는 무슨 친일 잔재를 없앴다 그러는데 참고로 여기 교수님께서 쓰신 중세지향 퇴행사회 이 책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윤숙 선생을 계속 우리가 비난할 때 모윤숙 선생이 지원병에게라는 일제시대 때 지원병에게라는 글을 쓰고 시를 쓰고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시를 해방에 대해서 씁니다. 그게 사실상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모윤숙이 이중인격이고 뭐 친일파고 욕을 많이 하는데 북조선 혁명가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북조선 혁명가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군과 일본 해군 베꼈습니다. 일본 군과 그냥 베껴가지고 조선인민혁명군의 혁명 군가를 만들거든요.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또 반일혁명가라는 또 북조선에서 유명한 가요가 있습니다. 그 철도창가라는 거 일본 거 베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35년이라는 걸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35년이에요. 그럼 묻어갈 수 밖에 없는 35년이죠. 그걸 반민특위에서 일거에 해결하겠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반민특위 시작할 때부터 이승만 또 아까 이검석 장군 2인 초대 법무부 장관 같은 분은 계속해서 반민특위의 영역이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사회를 혼란시키면 안 된다. 가능한 좀 빨리 정리하자 얘기하고 반민특위 쪽에서는 강하게 맞서고 그러면서 경찰하고 특위하고 충돌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인 장관은 초대 법무부 장관은 항일 변호사 3인방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반민특위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두 번째 반민특위. 두 번째 반민특위. 첫 번째 반민특위 이끌 때는 이인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반민법을 대통령에게 이거 환부를 거부권 행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거부권 행사하면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가 동의해야지 다시 통과가 되거든요. 그건 힘드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라고 대통령한테 자문을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합니다. 자질합니다. 그때 양국 법안이라고 야당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민법을 거부권 행사하면 양국법은 물리기 때문에 반민법 받죠. 그리고 계속 이인 장관은 자신이 강력한 항일 변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민법이 너무 나오고 있다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이인 변호사, 허헌 변호사, 김병로 변호사 세 분이 이른바 항일 변호사 3인방이에요. 김병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됐고 처음에 대법원장이 허헌 변호사는 북한으로 가요. 월북 국경을 넘어가서 김일성대학교 총장을 합니다. 아 그래요? 김일성대학교 총장하고 그다음 6.25 무렵에 전쟁통에 대동강림에서 익사를 합니다. 출근길에 배를 타고 출근하다가 익사를 한 양반이고 그 양반도 뭐 딸내미하고 유럽 여행을 가고 예전에 그 당시의 변호사들은 상당히 럭셔리했어요. 무슨 항일 투자였다 하더라도 일단 생활은 럭셔리했어요. 지금도 변호사 그래도 뭐 괜찮지 않나요? 글쎄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또 실제 얘기하면 너무 실망하실 거고 그런 분이 그리고 이인 변호사는 그분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2년 동안 실형 살고 나오고 병보소로 실형 살고 병보소 나와서도 조선어학회에 엄청난 기부를 하고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전부 조선어학회에 회관 짓는데 기부를 해요. 그래서 조선어학회 회관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조차도 반민법이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만큼 민족 어떤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도 그렇죠. 반민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네요. 나라가 새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분탕질하면 안 된다. 뒤집으면 안 된다. 휘저으면 안 된다. 정말 상징적으로 가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지나간 역사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는 거죠. 인간관계 이렇게 잘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반민특위에서는 옛날 신문 뒤지고 뭐 그랬다는 건데 신문 뒤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신문을 뒤져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연고가 작용할 것이고 뭐 어떤 또 빼기 작용할 수도 있고 누구는 빼고 누구는 집어넣고 빼기 작용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그런 거죠.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가 맞냐 그런 과정에서 이인 법무장관이 장관을 그만두고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종로 을구군가에 장면 박사가 국회 의원하다가 주미대사로 나가요. 주미대사 나가면서 그 지역구 비니까 출마를 해서 당시에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서 반민법 개정안을 내죠. 개정안을 주도해서 공소시효를 기간을 줄여요. 공소시효 기간을 줄여 처벌범위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2기에 위원장을 하죠. 위원장을 하면서 정리를 많이 합니다. 가질 쳐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한간에서는 비난을 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쳐내는 게 맞고 정말 상징적으로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을 처벌하면 오케이. 그렇지만 함을 전국에 설치라고 투수함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투수한 걸 모아가지고 정리한다 이거 맞지 않다고 봐요. 교수님께서는 뭐 사실상 공인 그 친일파 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공인까지. 근데 뭐 저도 이제 그런 기준에서 저도 친일파입니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 전향적 관계로 나가서 이게 친일파라면 저는 친일파네요.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이건 일본을 우리가 자꾸 뭐 그 길 얘기하는데 그 길도 맞지 않다. 반일 더 맞지 않고 그냥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친일이에요. 그때 말씀하신 EU 나라들처럼 EU 나라들 프랑스하고 독일이 잘 지내는 것처럼 협조 안 하면 안 되는 관계예요.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도 협조를 하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협조하는 관계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에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그 적대감이 엄청 났잖아요. 엄청나죠. 그렇지만 프랑스하고 독일이 협조하는 것은 피해자인 프랑스의 똘레랑스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독일이 뭐 많이 베풀어서가 아니고 피해자가 오케이 이면 됐어. 이제 우리 친구하면 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 이제 냉전이 시작되면서 국제 정세가 강력하게 또 재편됐잖아요. 그리고 소련의 위협이 너무 강하게 부상하다 보니까 도저히 뭐 프랑스하고 독일이 협력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잖아요. 프랑스 독일도 사실은 프랑스 독일하고 관계에서 이제 드골 신화가 등장하죠. 프랑스 독일하고 관계에서 비시 정부 항상 욕을 먹잖아요. 비시는 배신자고 변절자고. 근데
프랑스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어느 회의에서 국제회의에서 끝나고 프랑스 학자들 쭉 앉아 있다가 비시 정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공식 입장은 이러이러하지라고 얘기해요. 비공식 입장은 뭔데? 너무 위험하지. 그 말하는 게 위험하다는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건 그건 대단히 위험하지. 그래서 제가 아는 걸 쭉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걸 쭉 얘기했더니 뭐 그 동의한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비시 정부가 시작할 때 프랑스 의회가 투표를 합니다. 참고로 그 비시 정부를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이제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서 점령하고 꼭두각시처럼 활동했던 정부잖아요. 독일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휴전하는 거죠. 휴전을 하고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점령지를 빼고 남은 지역은 정부 형태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죠. 협조하는 독일의 협조한 정부 형태가 되는데 사실 이제 부역한다고 봐도 되죠. 네, 부역이죠. 빼땡이란 양반이 수반이 네. 되는 거죠. 근데 빼땡에 대해서 프랑스 의회가 투표를 하는데 절대적인 압도적인 표를 던집니다. 350표건 80표 정도였을 거예요. 지금 이제 프랑스 얘기하는 건 그래도 80명 반대했잖아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절대적으로 빼땡한테 힘을 줍니다. 그래서 빼땡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빼땡은 프랑스 해군을 그냥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식민지를 그냥 경영을 합니다. 아프리카 식민지, 아시아 식민지를 그냥 경영을 해요. 나중에 연합군이 독일하고 이제 전투를 하면서 진공을 할 때 영국 중심으로 미국하고 합세해서 진공을 할 때 알제리 쪽으로 북아프리카로 상륙해서 올라오거든요. 북아프리카로 상륙할 수 있었던 건 빼땡 정부 협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리고 빼땡 정부를 비시 정부를 초반에 비시 정부를 미국, 영국, 소련이 다 승인합니다. 나중에 버려지죠. 비시 정부 다 승인했고 드골을 오히려 미국에서는 루즈벨트인가요? 미국에서는 드골 처리하자 그랬어. 골치 아프다 쟤 뭐 지금 망명 가가지고 런던에서 처친이 막아주죠. 드골은 처치한테 절대적인 빚을 지고 있죠. 그 많은 분들이 죄송해요. 또 잘 모르시는데 드골이 그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망명을 가잖아요. 도망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는 이제 도망갔다는데 그분은 이제 망명 정부를 꾸리러 간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실제 처칠의 보호 아래 잘 지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눈총을 줬죠. 전쟁이란 건 참전을 해야 되는데 저 뭐야 하는 그런 눈총이었죠. 그랬다가 어쨌든 그리고 드골이 파리에 입성할 때도 실질은 빼땡 세력이 협조를 합니다. 빼땡 세력이 같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북아프리카 세력들이 같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빼땡이 결국은 재판을 받는데 드골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데 한 표 차이였어요. 12대 13인가 그래요. 한 표 차이로 사형 선고 받고 나중에 감형을 해서 무기징역 받고 뭐 그리고 대충 끝났어요. 미테랑 정부, 미테랑 대통령이 사회당이죠. 미테랑 대통령이 빼땡 묘소에 가서 헌화를 했다는 걸로 또 난리가 났어요. 미테랑이 아마 재직 중이었을 거예요. 헌화를 했다는 걸로 난리가 나고 그때 빼땡 정부 시절에 경찰 총수가 어떤 양반이 경찰 총수 같으면 유태인을 절멸 수용소로 보내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양반이죠. 그 양반하고도 그 양반이 또 구원을 위해서 뭐 노력했단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들 71%가 나는 이 친구 대통령 미테랑이 나오면 다시 미테랑한테 표를 준다. 그게 한 70% 정도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라는 게 얽히고 설키는 거죠. 그럼 프랑스인들이 빼땡을 생각하는 또 비시 정부를 생각하는 건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네요. 감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죠. 복잡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어쨌든 물론 공식적으로는 뭐 빼땡은 배신자다. 그렇지만 네. 실제로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헌화를 했는데 찾아가서 헌화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배신자로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런 정도였으니까 3년 정도의 침략과 또 패전과 뭐 역사에서도 그렇게 복잡해진 인간관계가 꼬이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기능을 했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 과정에서 그 역사적 순간에서 빼땡이 그래도 나름 그 정부가 나름 현실적으로 파리를 구한 건 전쟁의 참화에서 파리를 구한 건 빼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면 완전 나치 독일한테 그렇죠. 완전 그냥 몰살당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건물 같은 것도 다 완전 그렇죠. 도시가 파멸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골은 레지스탕스 신화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정권을 잡는 것인데 뭘 비율로 얘기하면 레지스탕스가 프랑스 국민의 1%도 안 됐다면 얘기하지만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고 레지스탕스가 직결 처분을 9,000명을 했습니다.
즉결 처분 9,000명을 했어요. 그 9,000명 가운데는 애매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나치뿐만 아니고 동료 시민들도 너 나치 부역자지 하고 그냥 직결 처분한 거네요. 그런 어두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 군인하고 관계했다고 머리 깎여가지고 빨가벗겨가지고 그 난리를 쳤잖습니까. 프랑스 여성들. 네. 그 난리를 쳤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또 까미일 거예요. 까미가 부역자들은 단호히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돌아가는 꼴이 너무 흉측하니까 입장을 바꿉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 부역을 했던 문인의 구명운동을 합니다. 실제로. 까미가요? 예. 입장을 바꿔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예.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게 복잡한 거네요. 친일파 얘기 나오면 국가유공자가 나와야 되죠. 국가유공자 지금 있는 국가유공자가 과연 전부가 국가유공자가 맞을까요?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에요. 일본 외무성 자료 뒤지면 반은 뒤집어질 게 아니라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일본 외무성 자료 뒤지면 반은 뒤집어질 걸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 독립유공자 자녀가 있어요. 손녀가 있어요. 손녀가 있어서 지금도 연금을 받고 있어요. 손녀도 연금을 받아요? 그러면 그 증손녀도 받나요? 3대까지 갖고 3대까지 갖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6대까지 한다는 거죠. 6대까지 장학금 줍니다. 야, 그러면 이제 박원순 때. 야, 6대까지면 야 상상이 안 되네. 와. 그래서 지금도 봤는데 그 친구 얘기가 맞아.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안전해. 우리 할아버지는 5년 동안 살고 나와서 33에 세상 떴어. 그러니까 오염될 여지가 없었어. 그렇지만 네 얘기는 난 동의해. 우리 뭐랄까 인후보증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인후보증이라 그래서 인후보증. 네. 증거가 확실하게 없을 때 주위에 두 사람이 보증을 하면 맞는 걸로 친다. 가령 독립운동의 흔적이 기록상은 안 나타나는데 주위에 두 사람이 맞아 우리 그때 같이 활동을 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 독립운동 한 걸로 친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인후보증의 도움을 받은 양반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걸 나중에 와서 정일병 작가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누구 해줬어. 나도 누구 해줬는데 신문에 났어. 신문에 독립운동가 누가 죽었다고 났어. 보니까 내가 뭘 써준 친구네. 그 친구 그냥 써줬더니 죽을 때까지 연금 받았어. 그냥 서운이 됐다 그렇게. 죽고 나니까 야 이게 독립유공자 신문에 나네. 이게 재밌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게 이제 허술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많았다. 허술하게 관리가 됐을 뿐만 아니고 거기 아마 봉투도 갔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상계 장준하 선생도 그런 얘기합니다. 장준하 선생이 재밌는 얘기 많이 남겼습니다. 만주에서 아편장 사던 양반들도 나중에 광복군이 돼버리더라. 본인은 실제로 광복군이잖아요. 본인은 임정으로 탈출해서 그 긴 노선을 걸어서 탈출해서 임정에 합류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김호몽에 대한 평가도 아주 박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평가도 아주 냉정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그분 했던 얘기 궁금하네요. 김원봉에 대해서 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궁금하네요. 돌베개라는 책에서 장준하 선생의 경험론 돌베개에서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까지 통역이 아니면 일선 지구를 돌아다니는 아편장사나 일군 위안소의 포주들까지도 하루아침에 광복군 모자 하나씩을 얻어쓰고 독립운동가 망명가 혁명가를 자처하는 목불인견의 꼴이었다. 이 상해에서의 식태를 얘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타국에서의 상해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동포제사는 이런 자일수록 앞장서서 몰수하기가 일쑤였고 광복군도 제1, 2, 3지대로 나뉘어 대립을 보이고 있었다. 광복군 안에서 진짜가 있고 이 엉터리들이 모인 부대가 있고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분은 근데 전혀 소위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그 친일파나 보수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진보 쪽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렇다고 얘기하죠. 처음에는 장준하 선생이 5.16에 찬성을 합니다. 잘 터졌다. 처음에 찬성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3선할 때쯤인가부터 재선할 때쯤인가도 완전히 등을 지고 격렬하게 투쟁을 하죠. 그랬고 또 김원봉 얘기를 해볼까요? 오케이. 장준하 선생이 탈출해서 그때 몇 분이 탈출을 해서 임정에 합류합니다. 합류할 때 얘기예요. 우리를 맞이해준 광복군은 예상대로 더할 수 없는 친절과 접대를 해주었으나 그 규모는 단 3명뿐이었다. 그들은 총사령부의 전방 파견대가 아니고 1분대 분견대였다.
생략하고 이들은 그때 중경의 임시정부 군무부장에 있던 약산 김원봉의 세력 아래 있던 자들이었다. 김원봉은 그때 이미 공산당 노선을 취하고 있었으며 지금은 이북에 있다. 김약산이 군무부장 겸 제1지대장으로 있으면서 우리의 도착을 미리 알고 이들을 파견하여 자기 산하에 조종해서 우리들 50여 명의 청년 동지들을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해 흡수하고 노하우에 그냥 머물 수 있도록 하려는 공작의 서곡이었다. 임정의 권력 투쟁 가지고 김원봉이 자기들을 접대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얘기들.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역사라는 게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참 한동안 모르겠어요. 안국역에 가면 지금 조금 바뀌었는데 안국역에 가면 김원봉 연설 같은 게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영상으로 계속해서 김원봉 연설이 나옵니다. 그 이제 안국역이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 대사관 옆에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김원봉 걸 틀어주면서 뭐 너무 창피하다. 저 김원봉이가 어차피 북한 가서 6.25 때 김일성에 의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김일성에 의해서 제거된 인물인데 이제 지금 왜 그러냐. 그 김원봉이를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했던 친구는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노무현 정부 때 그 얘기를 했죠. 저 운동권이었습니다. 운동권인데 청와대 뭐 담당 비서관, 연설 담당 비서관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 친구 입에서 나온 것이고 그게 노무현 정부 때인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때죠. 네, 국군의 뿌리. 문재인 정부 때 참 문재인이라는 아저씨가 한심했던 건 어떻게 써준다고 그냥 읽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써준 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읽는 분은 좀 봐도 읽었어야지. 써주는 대로 그렇게 읽고 있냐. 맨날 A4 용지 하나 갖고 다니면서. 그렇죠. 그게 참 의아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맨날 그 대통령이 외국 정상하고 대화할 때도 A4 용지 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읽잖아요. 트럼프가 조롱도 많이 하긴 했었고 그걸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떠나면서는 책 정리하는데 해방 전후사 인식을 쫙 찍고 사진 찍고 있고. 그러니까 코스프레는 참 잘해요. 네, 코스프레는 참 잘하고. 코스프레가 먹혀드는 아직도 한 반한테는 먹혀든다는 얘기겠죠. 네. 혹시 그럼 반민특위 관련해가지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도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악질적인 친일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 또 문제가 됐던 게 습작자, 자위를 받은 사람, 또 취임관 이상의 직이 있었던 자. 네, 제가 세 가지 그 1조, 2조, 3조 내용을 가져왔어요. 일본 정부와 공모하여서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죽었겠죠. 네. 제 2조는 일본 정부에게 자귀를 받거나 일제에 의해서 의원이 됐던 사람. 그리고 뭐 또 중요한 거는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뭐 죽인 사람, 뭐 또 피해를 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악질 친일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거든요. 근데 혹시 교수님 생각에는 나는 정말 뭐 지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람 정도는 좀 반민특위나 아니면 어떤 반드시 처벌했어야 됐다 이런 나라가 시작하면서 그런 케이스가 있으세요? 없어요? 이미 35년 지나고 나서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돼. 그런 사람 이미 없었다. 죽은 사람 다 죽었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책임 있는 사람 다 죽었다. 죽었고 그 다음 처벌을 하려면 당시에 형법으로 가능했다. 정말 죄질이 나쁘면 당시 형법으로 횡령이 되든지 배임이 되든지 뭐 폭행이 되든지 사기가 되든지 다 됐지. 굳이 소급 적용해서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작자 얘기가 나오죠. 자기를 받은 자. 자기를 받은 사람 중에 자기를 거부한 사람은 사실 거의 없고 자기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자기를 받은 사람을 조선의 평민들이, 조선의 민중사회가 자기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졌을까요? 거의 아니에요. 박완수 선생 자전적 소설에 나옵니다. 친척 할아버지 중에 누가 자기 중에서 가장 말단인 자작을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뜨면 난리가 났다고 나와요. 동네 사람들이 다들 축하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존경의 염을 표하고자 존경의 염을 표하고자 난리가 났다는 측의 표현이 나와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당시에 자기를 받았던 것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이지. 물론 당시에 자기를 받은 수작자들의 상당수는 합방에 공헌한 자들이죠. 그렇지만 합방에 공헌을 가장 많이 한 건 왕족이에요. 뭐 고종이잖아요. 고종이 왕족이에요. 왕족의 책임이고 그 다른 참모들은 우리가 이완용 얘기 실무를 담당한 거죠. 그 참모들. 이완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완용은 사실은 왕족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왕족을 위해서 연금 만들어주고 왕공적으로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접을 할 거를 보장을 받고. 그러니까 좋은 에이전트였던 거네요. 이완용 고종을 위해서는 고종을 위한 좋은 에이전트였네요. 이완용이 초기에는 상당히 훌륭한 활동들을 많이 해요. 유명한 서예가였고요. 독립문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 들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됐었고 당시에 독립문 글자를 이완용 글자라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론이 있긴 있어요. 저기 서대문에 있는 네, 독립문이요. 네, 네. 그런 반론이고 당시에 아주 명필가는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초기에는 이 양반이 조선민중의 각성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용에 대해서는 평전이 2권이 나와 있거든요. 한 평전에 있는 한 평전을 쓰는 양반들은 쓰다 보니까 나 이완용 욕 못하겠다는 얘기가 그런 비싼 얘기가 소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매국노 어떻게 파헤쳐 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역사적 사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한 인간의 평가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결론을 냈더니 또 어느 양반은 뭐 평전 필자를 또 욕을 하고 그래요. 틀려 먹었다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 필자가 어떤 신문사 기자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이완용 평전이라는 한겨레신문에서 나오고 또 다른 데서 두 종류가 나오죠. 저는 하나는 읽고 하나는 아직 안 읽었어요.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인데 이완용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복잡한 것인데 그에 대한 평가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복잡할 것이며 또 책에 나옵니다만 장우성이라는 월전 장우성의 화백이 있거든요. 월전 장우성이라는 화백은 우리 훌륭한 조상님들 역대 훌륭한 조상님들 영정 그림을 많이 그린 분입니다. 세종대왕 영정도 그렸고요. 세종대왕 집회에 있는 세종대왕도 그렸고 우리 500원짜리 동전 안에 100원짜리 동전 안에 있는 세종대왕도 월전 장우성 화백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세월이 흘러서 이명박 정부 때 친일 반민족 행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영정을 다 지워라 그러고 영정 교체 작업을 해방 후에 몇십 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던 영정을 문체부가 영정 교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우성 화백의 자제되는 분이 화가 나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내요. 문체부를 국가를 상대로. 저작권 화백의 그 저작권이 동의 없이 함부로 이용됐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시작을 했고 결국은 패소를 하죠.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와서 만났었어요. 저작권 전문가라고 연락이 와서 만나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장우성 화백의 자료를 쭉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장우성 화백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보고 그게 무슨 뭐 집안에서 쓴 자료가 아니고 여주 군에 쓴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자료들이고 당시 또 월간지 같은 데서 나온 자료들이고 그래서 세월을 건너뛰어서 친일파 누구의 제자니까 얘도 친일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만든 건 전부 친일이니까 없애야 돼. 이런 식의 정말 유치찬란한 논리가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뭐라고 얘기할. 그럼 교수님 생각에는 소위 말해서 역사 바로 세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역사를 바로 세운다. 수 없어요.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어떻게 바로 세웁니까? 역사는 그냥 둬야지.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역사는 그냥 두고 자세히 펼쳐보면 되죠. 자세히 펼쳐보면 보이는 거죠. 역사를 바로 세우려니까 멀쩡한 저 중앙청 건물 깨버리고 폭파시켰잖아요. 깰 때 그 순간 시원해. 깨는 그 순간. 교수님은 그때 이제 깰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미쳤다. 그 TV에 생중계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김영삼 때. 이건 미쳤다. 저는 정말 이건 미쳤다. 당시에는 이미 우리 공법이 중앙청 건물을 옆으로 물릴 수 있는 공법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대로 보존해서 그대로 물릴 수 있는 공법이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그걸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걸 모르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물릴 수 있는 공법이 있었고 또 한 얘기는 그 건축학과 쪽에서 나온 얘기는 땅을 파고 그대로 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하로요? 그대로 내리면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보존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리는 공법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김영성 기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김영성 기자 말씀이 청와대에서 당시 이건희 회장님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대겠다. 2천억. 비용이 얼마냐? 2천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희 회장이 2천억 되겠다. 물려라. 그래서 그 얘기를 청와대 전달했는데 참모들이 감히 YS 대통령에 됐다는 거야. 그 꼴통 YS 대통령님이 진노하실까봐. 야, 엄마 내가 깨라 그랬잖아, 엄마. 그래서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깰 때는 시원하죠. 지금 그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막 그때 당시. 당시에 그것도 외교 사절도 불렀지 않습니까? 외교 사절도 불러놓고 그때 뭐 음악을 틀었을 겁니다. 그래요? 음악을 기미가요를 틀었나, 뭐 오금 방송 당시 항복 방송 둘 중에 하나예요. 국뽕이 완전 그게 달했을 때네요. 극치로. 제가 둘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 기미가요를 틀려고 그러는 걸 참모들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금 방송을 틀었나 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틀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노래도 틀면서 그 BGM도 깔아가지고 이렇게. 그날 하루는 행복했겠죠.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 사진만 남아 있어요. 근데 실제 그 건물이 지금 사진 봐도 참 멋져요.
당시에 동양 최대의 건물이에요. 당시에 독일인 건축가가 설계를 나중에 일본인이 참여하고 최대의 건물이었고 그러니까 일본을 통틀어서 동양 전체에서. 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대만에 남아 있는 건축사적으로도 굉장히 상징성 있는 거예요. 대만에 남아 있는 대만이 정부 청사 쓰고 있습니다. 대만 행정원에 쓰고 있는 건물이 3분의 1 사이즈입니다. 대만 인구도 적고 하니까 작게 만들었던 거. 또 조선은 일본 입장에서 훨씬 더 정책적으로 더 중요하니까 조선이 크게 투자를 한 거죠. 크게 투자를 했고 당시에 조선의 기술로서는 그 건축 기사가 한 명도 참여를 못했고요. 기사 밑에 기수라고 있어요. 기수 한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도 상판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나중에 조선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됩니다. 뭐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걸 깨부시고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의 어떤 진보학자는 있을 때 당시에 중앙청이 존재하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해도 너무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선의 정군을 맡고 있냐. 위치가 잘못됐다. 너무 예의가 없다. 이거는. 너무 중간에 그렇게 지어놨다. 그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비껴쓰면 되죠. 비껴서 했으면 되는데 그걸 없애버렸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없는 거고. 그걸 또 이제 저기 천안에 독립기념관 가면 그 무슨 뭐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그 부서진 해체한 석재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여기저기 던져놨어요. 여기저기 던져놓고 우리 시선 아래로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묻었어요. 묻은 땅을 파고 땅 밑에 여기저기 던져놓습니다. 설명문 보면 뭐라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진짜? 내려다 보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쪽으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해가 지는 쪽으로. 일제가 망하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만들어 놓고 가능한 우리 경매의 표시로서 별의별 유치한 거를 다 해놨네요. 경매의 표시로서 밑으로 내렸다. 이 시선 아래로 깔았다. 그 아니 중국에 좀 그런 걸 해보죠. 그 설명물 보면 정말 얼굴이 활짝 달아. 그러니까 진짜 속이 요즘 말대로 오글거리는 그런. 일본 말로는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못했는데 일본 말로는 똑같이 번역을 했더라고. 그 일본 관광객들 많이 오는 데거든요. 물론 뭐 관광객들 보라고 그랬겠지만 거기서 무슨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우리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일제 시대 때 그렇게 지어진 건물들 보면 지금 봐도 참 멋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지금 서울역에 남아 있는 건물 예전에 뭐 중앙청도 그랬고 그때 당시 그 건물들이 참 오랫동안 지금까지 봐도 참 건축적인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미적인 가치가 있다. 신장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새로 만든 도로예요. 신장로라는 단어. 당시에 만든 도로 하부의 지반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패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외적 그거 말고도 문화적 인프라도 토지대장 우리 부동산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같은 거 하면 이제 기본 자료가 토지대장 같은 거 만들거든요. 당시에 일제가 만든 토지대장들이 지금 법원이 가장 신뢰하는 자료예요. 이건 믿을 만한 자료로 아직도 재판에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를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경영하듯이 이등 국민을 위해서 실제 이제 내선 일체라고 했잖아요. 내선 일체가 이 한반도를 자기 일본 일부로 편입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이렇게 뭐 노력을 했던 거죠. 그들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내선 일체는 뭐 수탈을 위한 버터다 얘기하지만 일흥의 진실이 있겠죠. 일흥의 진실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차별이 있었고 분명히 냉대가 있었지만 제도적으로는 뭔가 또 갖춰 나가는 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위안부 얘기할 때도 위안부는 맨날 얘기하는 학살입니다. 학살, 살인, 써먹고 죽였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일본 일제시대 때 신문 보면 재판 기록을 보면 취업 사기 속여서 데리고 왔다가 체포돼서 재판을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취업 사기가 드러나면. 그러면 포주가 재판을 받은 건가요? 재판을 받은 기록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서 일본 여자들 데려왔을 경찰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유괴죄예요. 형사 처벌이 대상이에요. 해외로 보내면 그것도 또 형법에 조문도 있었어요. 그런 조문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취업 사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포주가 젊은 여성들을 꼬드겨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이제 그 일본 군에 갖다 바쳤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실제 그때 받았던 거네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다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건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군대별로 제가 본 자료는 장교의 명칭이 위안 장교예요. 레크레이션 장교예요. 그러니까 보급품 담당하는 장교예요. 장교가 업자가 데리고 오는 위안부들 전부 하나하나 인터뷰라는 게 있어요.
인터뷰를 하다가 뭐가 안 맞으면 나는 간호보조원으로 가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면 간호보조원으로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기가 그렇게 예, 알고 나는 왔다 그렇게 왔다고 하면 보내고 울고불고 하면 돌려보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록에 보면 위안부들을 모아놓고 정신교육하는 훈화를 하는 거예요. 업주도 모아놓고 위안부들에게는 훈화를 합니다. 빨리 돈 벌어서 전차금 갚고 빨리 가라. 그래서 가정을 이뤄라. 행복한 가정을 이뤄라. 위안부들이 다 통곡을 한다는 거거든요. 업주들한테는 계산 똑바로 해라. 장부 똑바로 하고 우리 격리 장교한테 장부 검수 받으라. 매월 장부를 검수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장난 못 치게 전차금을 빨리 갚아야 되니까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위안부 관리소의 일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안부 관리소의 일기란 게 일기가 위안부 관리소라는 일기 관리원이 일기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생생한 기록도 있어요. 위안부 관리하는 내용들, 국내 송금한 거. 위안부는 위안부가 지금 무식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우체국 송금 같은 걸 이 관리원이 다 해요. 그리고 선박 표 끊고 하는 거. 뭐 교육시키는 거를 많이 이제 주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위안부 누구 부탁으로 얼마를 보내고 뭐 위안부 누구 언제 귀국을 해가게 돼서 어떤 표를 끊고 뭐 그런 얘기 쭉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어떻게 하고 나온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뭐 학살설에 매몰돼 있고 물론 학살설 얘기가 나오는 건 또 위안부 1세대들이 착각이 있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학살설이 문제가 아니고 전쟁은 마지막에 버려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설득력이 있죠. 지네도 패전이니까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이거 미군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그 후퇴하는 과정에서 모두를 다 뭐 챙겨 나가긴 힘들었을 일본군이 수도 있을 후퇴를 것 하면서 위안부를 데리고 갑니다. 대부분 우리가 움직이니까 얼마 뒤에 따라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면 놓치죠. 근데 또 이런 얘기 나와요. 혹시 놓치면 코리아라고 얘기해. 코리아라고 얘기해. 혹시 놓치면 우리는 자펜이 아니고 영어로 같이 주는 거예요. 연합군한테 미군한테 소통이 되니까 코리아라고 얘기를까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위안부 20몇 명씩 미군 포로가 돼서 조사를 받거든요. 어떻게 왔고 생활이 어떻고 그런 자료가 영문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구글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또 한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보니까 그 인터뷰어가 보니까 원적이 일본 같아. 일본계 미국인 같아. 일본계 이름 보니까 뭐 카톰 이런 게 있으니까 일본계 미국이니까 얘는 분명히 한국에게 불리하게 자료를 조작했을 것이다. 일본 쪽에 유리하게 자료를 조작했을. 아유, 그거 뭐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상상의 나래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물론 가혹했던 거는 중국 측 위안부에겐 가혹했어요. 적국의 여인이잖아요. 적국의 여인에게는 가혹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선 여인에게는 물론 2등 국민이니까 무슨 뭐 잘해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학살론으로 일관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학살론이 등장하는 것이 1세대들의 발언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1세대들이 정보력에 좀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위안부 1세대들이요. 위안부 1세대가 아니고 위안부 운동가 1세대. 운동가 1세대. 운동가 1세대의 정보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요시다 세이치한테 너무 감화를 받았어요. 그 양반의 정보 요시다 세이치한테 매몰려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거짓말했다. 사기꾼인 걸로 드러났잖아요. 책 팔라고 거짓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고 죽어버렸죠. 그랬다가 자꾸 잊어먹는다.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그 뭐 가혹했다. 중국 여성들한테는. 북한 쪽 위안부 발언이 무지 셉니다. 북한 쪽 위안부도 유엔에 와서 세다는 게 뭐죠? 그 사람들이 발언하는 내용이요? 발언 수위가 엄청 높아요. 수위가 거기는 무조건 일본 까야 되니까. 일본 까야 되고 발언의 수위를 높아서 지금 북한은 발언의 수위를 높아서 일본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배상을 많이 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우리 한일 협정하면서 돈 받았듯이 그걸 더 불려가지고 받고 싶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도 그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직 국교가 없으니까 국교를 수입하면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언 수위가 세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머리를 잘라서 국을 끓여서 먹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해요. 동료 위안부 머리를 잘라서 국을 만들어서 위안부들 먹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상상을 할 수 없는 기괴한. 그랬더니 일본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생선을 끓여도 머리는 잘라서 끓이지 않아. 우리 버려. 그 식문화는 우리하고 너무 안 맞아. 그게 일본 쪽 반응이고 상상력이 너무 나갔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북한에서 나오면 북한에서 그런 센 얘기들이 나오는 것과 함께 우리 위안부들의 얘기도 점점 세졌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네, 이렇게. 네. 그 국제 무대에서 그게 점점 세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학살설에서 마지막에 나온 게 정진성 교수팀이 했던 그 영상. 몇 년 전에 정진성 교수팀이 영상을 풀었죠. 영상을 풀면서 위안부 학살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발굴이 됐다. 그래서 뉴스에서 막 나왔죠. 그걸 어떤 분이 그 영상을 보니까 위안부가 아니고 죽은 사람들은 일본 남성 군인이다. 일본 남성 군인들을 중국 군들이 양말을 벗겨가고 옷을 벗겨가는 영상이라는 얘기했어요. 그 여자가 아니라는 여자 거죠. 아니에요. 일본 군인이라는 거네요. 그때 학회에서 그 영상을 아마 공개됐을 겁니다. 거기서는 제 기억에는 기억이 확실하지 제 기억에는 음부를 모자이크 처리를 했던 걸로 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성별을 알 수 없도록 그랬는데 어떤 분이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김병원 씨예요. 그 영상이 처음 나오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페북에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건 일본 위안부를 학살한 건 아니고 옥죄일 수는 있다. 실제로 일본인들도 전쟁 마지막에 여성들이 같이 자살 많이 하거든요. 군인들하고. 그 군인들이 자살할 때 막 최후의 투쟁을 할 때. 옥죄일 수는 있는데 학살수에 난 동의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박유하 교수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성일 수도 있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박유하 교수는 정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김병원 선생이 지금 위안부 매춘부 얘기를 뭐 과격하게 했다. 지금 대통령께서 경로하셔서 지금 찍혔잖아요. 저 혼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 수사도 받고 있고. 김병원 씨가 미국 나라에 들어갔어요. 영상 저 아카이브에 들어갔어요. 아카이브 뒤져보니까 아예 밑에 캡션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일본군 싹스를 베끼는 중국인 병사들. 그렇게 캡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그럼 이제 그 남자가 맞는 거네요? 일본 군이 100% 맞는 거예요? 남자 100%. 체격이 너무 커요. 여성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보여. 모자이크를 해도 약간 모자이크는 안 돼 있어요. 모자이크는 안 돼 있어요. 나라에는 모자이크 안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 성기가 나오면 그게 보이잖아요. 대충 보여요. 보여요. 대충 왜 이게 보여요? 남성이야? 이게 여성일 수가 없어. 그래 캡션이 분명히 있어. caption에 싹스를 베끼는 그러니까 중국군이 일본군 전사하는 일본군 가서 이제 옷 벗기고 중국군이 보급이 약하니까 그 짓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게 사진이 둔갑해가지고 학회에서 그걸 이제 위안부 여성을 학살했다. 학살설로 일본 사람들이. 학회에서 겁도 없이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대학 교수가. 심지어 거기 사진에 있는 알몸도 이제 위안부가 아니지만 또 그 옷을 벗기는 것도 일본군이 아니고 이제 중국군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완전 다 틀린 거네요. 다 틀린 거예요. 그 나라의 영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확대되는데 지금 실제로 일본 위안부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강제 납치는 얘기 안 합니다. 이제 군경이 총칼로 끌고 갔다는 얘기는 안 해요. 자기들도 아닌 거 알거든요. 그 얘기해봐 빌미가 되니까 발목 잡히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딴 얘기를 가지고 자꾸 뭐 얘기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빼고 가는 것인데 학자들 위안부 쪽에서 이제 옹호해준 학자들도 활동가들은 여전히 몸 모르는 친구들은 여전히 군경이 끌고 갔다 이런 여전히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고노다마 얘기하는 거죠. 고노다마에 의하면 군경이 개입한 경우도 있다는데 일본 정부가 공인했는데 네가 뭔데 반민족적인 행위를 해. 그렇죠. 근데 친일파. 근데 저도 고노다마의 그 문장이 항상 의문이었어요. 군경이 개입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론이 있거든요. 근데 해석론이 좀 약해요. 자기들도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해석론이 하는데 그게 좀 약해서 고노다마 이 군경이 협조했다는 의미가 뭘까 이게 계속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죽은 일본 수상 아베 네. 아베 시절에 자기들도 위원회를 만듭니다. 아베 시절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고노다마의 경위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하고 그걸 자료를 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외무부하고 일본의 외무성이 주고받은 자료들이 나와요. 그 고노다마가 그냥 고노가 오늘 딱 발표한 게 아니고 우리 외무부가 끊임없이 문장을 조율을 합니다. 계속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거네요. 문장을 계속 조율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보내면 요거 이거는 마음에 들어, 요거는 별로 안 좋아, 이거 좀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 결국 전제는 이거였을 거예요. 이번에 끝내자. 이번에 이렇게 하고 이제 합의를 보면 발언해주면 이제 더 이상 노코멘트 하겠다. 이걸로 끝내자. 그러려면 일본이 대폭 양보를 해라. 이었을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입장도 충분히 좀 받아들여줘 이렇게. 당시에 사회당 연립정부였잖아요. 이른바 진보 쪽이니까 그러면 통 크게 양보를 한 것이 군과 경찰이 강제력이 동원됐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 문장이 들어갔다고 저는 나중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 설명이 설득력 있네요. 네, 그 설명이 설득력 있네요. 정재정 선생님이
작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을 하나 냈는데 책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정재정 교수님은 저 시립대 명예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책을 냈는데 책 한 반은 책이고요. 뒤에 자료를 이만큼 냈어요. 보통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궁금하면 계속 서가를 뒤지고 도서관 가서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책과 함께 자료를 보면 바로 그림이 나와요. 이분이 그 고노다마의 경위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 자료하고 한국 외무 왔다 갔다 한 걸 번역을 해가지고 책이 실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니까 내가 의문을 갖고 있던 이거겠구나. 아마 일본이 통 크게 양보를 한 거고 우리 외무부도 이번에 이걸로 끝내자. 쉬어보시자. 이렇게 한 건데 하고 나니까 거꾸로 한국에서는 요까지 이제 얻었네. 우리 운동가들 요까지 얻었네 됐어. 그다음 또 공격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정치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정서를 몰랐던 거죠. 한국 네. DNA, 한국식 DNA를 몰랐던 거죠. 너무 순진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정재영 선생도 딱 맞다는 얘기는 안 하고 대체로 동의합니다. 대체로. 그럼 혹시 뭐 약간 논외긴 한데 네. 그 온라인에 항상 일본 하면 또 떠도는 얘기가 있어요. 그 731 부대인가요? 그 마루타. 마루타 그거는 어떻게 맞을 거예요. 생각하세요? 그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아마 중국인들이 피해자일 것이고 중국인들이 피해자예요? 기본적으로 중국인 피해자일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 인간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체 실험을 한 거네요. 그거는 전쟁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본만 한 게 아니고 그건 전쟁 때 독일은 뭐 독일도 있었죠.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많이 있잖아요. 예. 나치 때. 나치 때 그 뭐 600만 원 죽였다 그러면서 600만 죽이면서 그 사이에 생체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건 전쟁이 나온 비극이죠. 그 사이에 아마도 중국인들 하면서 거기 조선인도 묻어 들어갔을 것이고 뭐 저는 그건 팩트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 그런 부대가 있었고 그런 일을 충분히 했다. 예. 있을 만한 일이거든요. 의학이 의학이 그래서 발전해 왔죠. 역으로. 그것 때문에 어두운 면이긴 어두운 하지만 면이지만, 네. 네.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럼 혹시 지난번에 이제 교수님께서 일제 시대 때 특별히 뭐 일제 그 일반인들의 삶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조선보다 많은 경우 더 좋았던 경우가 많잖아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없었던 국가고요. 조선은 재정이 불량한 것이 아니라 없었다라는 얘기를 아마 그때 고문하던 영국인 브라운이 얘기했던가 모를 거예요. 박정량 선생도 그때 그쪽을 다 맡아 있었는데 재정 때문에 재정이 없다는 얘기를 뭐 그분도 기록에 남기고 있고요. 실제로 조선의 재정은 완전히 망가진 재정이었고요. 황폐한 산을 보면 그림이 나오죠. 조선은 산이 당시에 선교사에서 찍은 사진은 황폐하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가 조선의 산을 황폐하게 만들 때 이렇게 또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이 조선의 산을 빽빽하게 조림을 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이 빽빽하게 조림을 했고요. 그게 태평양 전쟁 때 많이 무너지긴 해요. 그때는 이제 군수 물자가 필요하니까 벌목도 많이 해야 되고 했고 6.25 때 많이 망가졌고 뭐 그런 거지만 국가 꼴이 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조선 말기에 간빙기가 있었다는 거죠. 소빙하기가 왔고 소빙하기가 와서 남부 지방까지 온돌이 없으면 생활을 못했고 그래서 남벌이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황폐해졌고 그런 얘기하고 또 이제 호랑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제가 호랑이를 말살시켰다. 다 말살시켰다. 이게 우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 가서 일본에서 항의한 거죠. 뭐 호랑이 뭐 일본 수상이 호랑이 뭐 얘기를 꺼내니까 일제가 다 말살시켜줘. 원래 많았는데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당시에 호랑이의 피해가 심했다는 거거든요. 조선 말에 호랑이의 피해가 심해서 합방 이후에 총독부가 포수를 돈을 주고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토벌대를 만들었어요. 민가에 잘한 대한 거죠. 피해가 많아요. 잘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뭐 저 북한산 이렇게 뭐 산행하다가 갑자기 호랑이가 어흥하고 나타나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정말 호랑이가 번식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제가 없앤 건 맞죠. 근데 그게 과연 잘못한 거냐?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렇게 일반인들의 삶은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좋았고 일제에 대한 뭐 반응도 꽤 괜찮았다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네. 평균 수명 늘어난 거 보면 알고 수 있고 평균 수명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난 걸 보면 대충 알 수가 그러니까 있는 복리후생적인 면에서는 좋아지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해방 이후에 이 반민 특유에 대한 이 대중의 어떤 굉장한 열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닌가요? 열의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게 많이 표현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 저는 6.25 때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열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종들의
하류층의 부자들 때려잡아야 된다는 열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에게 많이 협조를 했을 거예요. 저는 뭐 그와 비슷한 선상이 아닌가 싶어요. 박탈감을 느낀 양반들이 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그러니까 피해자 정서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 어떤 그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화를 푸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서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나 또 댓글 또 많이 붙겠다. 근데 뭐 제 채널에는 뭐 친일 성향인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아마 교수님을 더 열광하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아주 폴로티 너무 예쁘다고 랄프 로렌 그걸 입고 나오려다가 더워서. 근데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교수님. 네. 스타일이 아주 정말 좋으세요. 네. 그러면 사실 이 뭐 반민특위를 봤을 때 이승만도 초반에는 그걸 추진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그렇죠. 새로 나라가 서면 한번 정리하고 가는 단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셨을 거고. 그래서 한 챕터를 이제 마무리하고 국가를 여는 거니까. 그리고 재밌는 건 인천 선생 동생 김연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연수 선생은 도쿄 제대 나온 분이고요. 그분도 이제 대표적인 그 친일 꼬리가 붙는 분이잖아요. 구속이 됐죠. 구속이 재판받고 무죄로 나오는데 이분 법정 기록이 나오거든요. 법정 기록을 보면 인정한다는 거는 오케이, 나라가 새로 섰으니까 한번 청소하는 건 인정한다. 근데 난 별로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니네가 나를 처벌하겠다면 그거 어떡하니? 처벌받아야지. 이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오케이, 니네가 나한테 죽창질 한다면 뭐 내가 맞아야지 어째. 뭐 이런 정도지. 나 니네한테 동의해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김현수 선생, 인천도 그렇고 김현수 선생도 그렇고 특히 인천 선생은 지금 친일 반민족행위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돼 있어요. 김성수는 친일파로 이렇게 그렇죠. 공인이 돼 있어요? 공인돼 있어요. 그래서 훈장까지 취소를 했죠. 서훈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분 돌아가실 때는 국장이었습니다. 우리 2대 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2대 부통령으로 뽑았고 돌아가실 때는 국장급 장례를 치렀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포상도 하고 몇십 년을 잘 모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일파로 공인을 하고 서훈을 박탈해요. 전 그날 국무회의에서 서훈 박탈하는 얘기 듣고 정말 망가졌구나. 나라가 정말 그게 망가졌구나. 어떤 정부 때죠? 언제쯤이죠? 서훈 박탈당한 노무현 정부 때. 예. 그 친일 한참 논란이 됐을 때 그때죠. 그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유족들하고 단체가 행정소송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서훈 박탈이 맞다는 얘기라고요. 우리 법조계도 정말 쪽팔리는 일들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 근데 그때 당시 그 당시에 인천에 대해서 어떤 열렬 사회주의 운동가가 인천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어요. 인천 선생이 자기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데 러시아 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니까 국경을 넘어 도망을 가야 되니까 인천을 찾아가서 노잣돈 좀 달라. 자기 동료가 가서 노잣돈 달라. 그랬더니 인천이 금고 문을 열고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다. 러시아, 중국, 소련으로 도망간 친구들 자기 주위에 대충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천에 대한 이분의 평가였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 보는 눈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동경 유학생들도 인천군한테 용돈 받았다는 얘기 많이 하고요. 실제 그 김성수가 그렇게 거부였나 봐요. 거부였죠. 당시는 거부였죠. 그 거부였기 때문에 경성 방직하고 또 동아일보. 만주에도 하나 방직회사 남만방적인가 큰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회사 경영은 동생한테 맡기죠. 김현수 선생이 도쿄제대에 나와서 경영을 맡고 그 동생도 아주 똑똑했나 봐요. 도쿄제대 당연히 탑이잖아요. 도쿄제대는 뭐. 동경제대 전혀 안 꿀리거든요. 거의 뭐 노벨상도 많이 배출하고. 교토제대? 교토제대였고. 네. 그래서 실제 남만방적은 종업원 1,200명인가를 전부 조선인을 채용합니다.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을 채용을 하고요. 사실 저는 그건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주에 갔으면 현지인들 채용해야지 왜 조선인만 채용해? 그리고 또 이제 상표하고 디자인 같은 게 많이 문제가 돼요. 이 양반이 태극문을 많이 써요. 태극문에 무화 문장 같은 거 많이 써요. 그걸로 경찰 조서도 여러 번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문장을 그냥 씁니다. 민족 기업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이 좀 지나치다고 싶을 정도로 그걸 유지하는데 이런 분들도 다 반민특위에 체포돼서 가고 그땐 반민특위 보도하는 게 아주 뭐 그거 보고 기뻐하는 게 아주 서민들이 즐거우면서 엔터테인먼트였을 거예요. 매일매일 끌려갔으니까 번거시 쓰고 박응식 끌려가고 뭐 다 끌려가고 그랬다가 이제 안 끌려간 양반이 아까 얘기했던 일본에서 중위원 2분 했던 양반
그냥 뭐 이름이 뭐냐 갑자기 이름이 궁금하네요. 저도 굉장히 아주 이례적인 일을 하신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이승만이 그 당시 이제 반민특위를 이렇게 무산시키는 결정을 사실상 이제 지도자로서 내린 건데, 그게 여순 반란 사건도 있었고 또 4.3도 있었고 어떤 국회 프락치 사건도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의 공산주의자들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우선순위라고도 생각했던 게 아주 주요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없잖아요. 그것도 그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35년 만에 새로운 정부가 섰는데 35년 전의 역사를 뒤집어내서 누군가 형사처벌한다는 거. 그러니까 소급 입법, 소급 적용을 한다는 거는 안 맞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걸로 족하지. 역사의 기록은 충실히 기록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뒤져서 그리고 거기 나아가서 2005년대 나와서는 실제 대법원 그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재산권 박탈합니다. 네, 저도 그걸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실제 이게 2005년도인가요? 예. 2005년 12월 29일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나온 거죠. 이 제3조에 보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은 그 취득, 증여든 원인 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봅시다. 법이 나왔어요. 35년 전의 땅 같으면 유족이 그냥 갖고 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족이 팔아먹고 망가졌으면 괜찮아. 유족이 교육받고 훌륭하게 살아서 그걸 잘 보존했으면 뺏겨야 돼. 그 사이에 그렇게 교육받은 유족이 우리 사회에서 크게 기여한 유족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교육받고.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다 무시하고 그걸. 근데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위헌 논란이 있었죠. 왜냐면 이 법은 위헌적이다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어요. 합헌 판결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였죠? 헌법 전문이에요. 임시정부의 법통. 3.1운동 정신 임시정부의 법통.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헌법에 우리가 반민특위는 그나마 헌법에 조문을 넣었어요. 반민특위 반민법을 만들 때부터 그게 논쟁적이어서 아예 헌법 101조에 만들 수 있다. 소급처벌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넣습니다. 근데 그게 60년 4.19, 5.16 이후에 다시 또 만듭니다. 다시 만들어서 또 소급처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61년이 지나니까 정말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87년법에 이제 정말 그거 하지 말자. 특별 조문을 넣습니다. 소급 처벌하지 말자, 소급으로 재산권 박탈하지 말자, 소급하여 창정권을 박탈하지 말자. 이 세 가지를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건너뛰어서 2005년에 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헌법 전문은 선언이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헌법 전문이 헌법 본문을 깨는 거는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해석은 안 나옵니다. 헌법 본문이 부실할 경우에 헌법 본문의 기본권 규정이 너무 부실하면 전문으로서 기본권을 보충은 해요. 그렇지만 본문의 기본권 규정이 너무나 명백한데 그걸 전문의 해석으로 본문의 기본권 규정을 깨버린다? 이건 코미디예요. 근데 2005년에 이런 법이 생기기 이전에 사실 단초가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집어넣는 소급 입법이에요. 그때 이제 처음 그 시도가 됐던 거네요. 김영삼의 그것도 YS 작품이에요. 당시에 참 이 나라가 망하는 그 사건마다 김영삼이 항상 나타나요. 당시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하고 나서 노태우 대통령 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노태우 노선에 반대했던 군인도 있죠. 그 양반들이 계속 형사 고소를 하거든요. 반란죄 이런 거 고소하고 하니까 검찰에서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소 유예하고 뭐 또 그때 나왔던 얘기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기소 유예하고 하니까 YS가 특명을 내립니다. 당에다가 법 만들어 특명을 내려서 소급 입법을 하죠. 이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사실은 그거 다 이제 국민 정서는 또 그걸 좋아하죠. 광주 사태도 있고 하니까 국민 정서는 정의가 바로 선다. 정의가 바로 선다. 항상 뭐 김영삼 아저씨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니까. 그러면서 법치는 망가지는 거죠. 법치는 망가지고 국민 정서는 정말로 추락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소급입법 아무리 해도 괜찮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아주 후진국 법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 만들고 사심제 가고 검찰 깨버리고 해도 조용한 나라가 돼버렸죠. 그때 이미 단초가 시작된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제 사실 뭐 법률가이신데 법률가로서 그냥 아주 베이직한 개념으로 소급 입법이 왜 문제인가요? 소급 당시에 죄가 되지 않았는데 당시에 지금 우리 노태정 선생님하고 잘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잘 얘기하고 있었는데 법을 만들어요. 노태정은 나쁜 놈이고 홍승기 나쁜 놈이야. 노태정 홍승기하고 인터뷰를 한 놈들은 다 처벌하라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노태종 홍승이 당연히 처벌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 실제 이루어지진 않겠죠. 알 수 없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무조건 워낙- 경찰이 일단 쑤시고 워낙 보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 네. 벌어지니까 알 수가 없어요. 경찰이 뭐뭐 그냥 뭐 수틀리면 구속 수사 갔다 뭐 또 뭐 수색영장 김병원 나왔다. 씨 구속하겠다는 건 정말 구속하는 그 당사자들도 그 코미디죠. 경찰 검찰도 얼마나 정말 웃길 황당하겠어요. 거야. 네. 되게 하명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 이거 흉내라도 내야 돼. 찍었으니까 뭐 가야죠. 흉내라도 내야 네. 돼. 좌표 찍혔으니까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미 박유하도 한번 찍었습니다. 박유하 처음 사건이 시작됐을 그때도 때. 이재명이 거들었어요? 뭐 말을 했었어요? 그때 저기 저 페북에 이런 여자가 뭐 그걸 썼어요. 그 페북 박유하 선생은 그게 아주 가슴이 아프죠. 그분은 또 그 성향 자체가 중도에서 약간 그 진보 또는 그 좌쪽이잖아요. 박유하 선생님. 지금도 박유하 선생은 자신이 진보라는 데한 자부심이 강한 분이에요. 진보라고 생각을 자기 해요? 진정한 진보라고 생각해요. 진보 참칭하는. 혹시 그러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걸 하나의 그건 리트머스 뭐 테스트라고 보거든요. 물어보진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모셔보세요. 한번 모시고 싶네요. 예. 한번.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진짜 진보는 결국 진보의 핵심 가치 인권이잖아요. 인권이죠. 그래서 유니버설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에서 우호적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전혀 그건 아니에요. 네. 그때 한번 이제 이재명이 거들었다는 거네. 박유한테. 그렇죠. 네. 그런데 박유하 선생 무죄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받았지. 그다음 유석준 교수 또 무죄 받았지. 무죄의 선례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하명수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물론 김병원 씨가 네. 너무 세. 그렇게 위안부는 매춘보다 그걸 난 참 듣기 싫어. 그러니까 야, 저도 이제 그 지난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인터뷰를 하고 예, 방송을 하나 냈는데 예. 사실 업로드를 했는데 예. 그때 여쭤봤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뭐 대표님이 하시는 활동이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또 아주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해가 된다. 근데 굳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케이. 마스크를 씌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냐 하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양반식으로 하면 고상하게 하면 아무도 듣질 않아. 저는 그렇게 전 그분 동의합니다. 마스크 씌우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 세리머니, 그런 퍼포먼스 동의하는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피켓팅은 이건 저는 반대예요. 왜요? 매춘부가 반드시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매춘 하나의 직업이에요. 서구 사회에서는 하나의 직업인데 우리는 매춘에 대해서 아주 어두운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매춘부를 하더라도 우리 위안부가 매춘부 누가 몰라? 그 업무 자체가 그래서 처벌할 때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 위안부들 관계된 친구들 처벌할 때 forced prostitute로 처벌하거든요. 그렇죠. prostitute잖아요. prostitute. 그러니까 그건 누가 몰라. 근데 그거를 피켓팅을 해버리면 곤란하죠. 그거는 정말 그분들이 팔려가던 오빠가 팔아먹었던 언니가 팔아먹었던 혹은 초반에 직업 여성이든 그게 무슨 죄예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닌데.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으면 그건 동의 못하죠. 그렇지만 그게 형사처벌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일관적이지 않.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나는 그분도 이제 어떤 뭐랄까 하여튼 충격요법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워낙 그렇죠. 처음에 정대협을 오고 정대협하고 싸움을 하다가 그쪽에서 아주 더티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못할 줄 아냐 하고 약간 그 매드 아시죠? 예, 냉전 시대 예, mutually assured 오케이. destruction 하잖아요. 상호 확증 파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쪽에서 워낙 그 어시메트리컬한 그 어떤 비대칭적인 무기를 가지고 맨날 시위하고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퍼포먼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도 못할 줄 아냐 하면서 이제 좀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내심 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방법도 효과는 있겠다. 워낙 쟤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어쨌든 좀 나쁘긴 하지만 어설피긴 하지만 뭔가 오케이 인정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뭐 잠깐 중단하셨다가 또 계속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안부 소녀상 왜냐하면 소녀상 지금 전국에 너무 많고 정말 창피하고 그건. 그것도 어디 가면 소녀상 또 성금 낸 사람들 용산구청 앞에도 있습니다. 성금 낸 사람들 이름 전부 또 박아놓습니다. 그게 뭐 전국 도처에 있으니까 14세 소녀상 12세 소녀를 위안부를 끌고 왔다 그런 얘기는 조선일보 사설에도 나왔어요. 동아일보 사설에 12세로 나왔어요. 12세 소녀를 성의 무슨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나쁜 놈들 그런 게 있어요. 그때는 착오거든요. 그건 그냥 위안부가 아니고 정신대 그야말로
공장 가서 일하는 소녀로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근데 초반에 정신대하고 위안부 헷갈려 버렸고 실제로 위안부는 1945년 이후에 우리 참전 군인들도 많았고 일본 측 자료도 많은데 그건 분명히 구별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세월을 건너뛰어서 90년대 위안부 운동가들이 진에게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섞으면서 거기서 헷갈려서 한 30년 건너뛰니까 언론인도 모르고 동아일보 사설 그따위로 써버린 거죠. 그걸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4세 소녀가 끌려가서 위안부 그 소녀가 그래서 뭐 그 모델 소녀 자체가 어린 소녀잖아요. 그건 팩트가 틀린데 그걸 우방국가 대사관 앞에 세워놓고 10년 이상 거기서 매주 데모를 하고 그게 문명 국가가 할 일이냐? OECD 국가가 세계 10위권이라며 그게 할 일이냐?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교수님 연기 커리어는 좀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발언을 세게 하셔가지고 그 섭외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뭐 어차피 안 들고 뭐. 왜냐면 지금 특히 이제 제가 알던 영화계 인사들은 이제 거의 뭐 은퇴를 했고 연배로 따지자면 은퇴를 했고 그리고 후배들은 이제 이 좌편향이 심하고 그러니까 연극계도 그렇고 영화계도 그렇고 저는 얘기는 들려요. 후배들이 뭐 승기 형이 왜 이렇게 이상해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는 들려요. 그 영화계에서 사람들 그 연극계 친구들도 연극계 그렇고 사람들 그 형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 한다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죠. 근데 교수님이 그 연기를 사실 저는 처음에 그때 뵀을 때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그거를 나는 진지한데 하셨더라고요. 나는 진지한데 그래서 어디 사건이 있는데 뭐 몇 시간 운전해서 지방에 가서 연기 뭐 짤막하게 한 몇 나는 분 하고 진지한데 남들 나 농담하는 줄 그래 저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건 아주 진지하게 하셨더라고요. 축제 찍을 때였고요. 축제는 축제 영화인가요? 그게 영화가 축제? 95년도 영화인데 축제라는 영화는 임근택 감독 주연 배우가 누구였죠? 안성기 오정혜. 그래도 다 배우들 그때 당시에. 임근택 감독 작품이고 태웅 영화사 작품이니까 큰 작품이죠. 태웅 영화사 작품이고 임 감독님은 그게 흥행작이 될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겐 축제란 얘기예요. 잔치란 얘기죠. 그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얘기고, 거네요. 거기서 가족이 화해하는 얘기예요. 안성기 씨가 상주인데 오정혜는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인데 그날 와가지고 이복 동생이 와서 깽판치다 나중에는 다 화해한다는 얘기고 뭐 그런 영화인데 안성기 씨 친구 역으로 서울패 그래서 4명이 친구예요. 그래서 서울패 중에 하나로 이태원 사장님이 제가 그때 태웅 영화사 자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고문변호사로 하고 있었는데 법적 자문을 자문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오정혜 씨 뭐 건도 뭐 도와주고 뭐 그랬었는데 전화 와서 이태원 사장님이란 분이 이 연세가 있지만 아주 유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홍 변호사 우리 영화 찍자. 섭외가 들어온 거네 그렇게. 일주일 비워라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요? 그래서 전남 장흥이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그때 제가 동료하고 고등학교 동기 대학 동기인 동료하고 같이 동호를 하고 있었어요. 야 일주일이라는데 열흘은 걸릴 것 같다. 내 열흘 정리해 놓고 할 테니까 좀 양해해라.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얼마 안 좋죠. 사무실 혼자 맡기고 도망가니까. 열흘 갔더니 조 감독이 3주 동안 못 올라가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커서가 아니고 장례식이니까 이 배경에 걸리는 거예요. 고도를 치고 걸리고 뭐 술 마시는 거 그런 들러리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배경에서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조 감독은 형님 3주 동안 못 올라가십니다. 공갈 치는 거고. 그래서 열흘 지나는 거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임금님가 가서 이틀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오케이 이틀 갔다 와. 그래서 2박 3일 다시 올라왔다 정리하고 다시 내려갔고. 근데 그게 저한테 참 재미있었던 것이 지금은 그런 식으로 영화를 안 찍습니다. 그때는 전부 배우가 모든 배우와 모든 스태프이 전남 장흥에서 여관 2개 잡아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완전 그냥 캠프를 차리는 거네요. 감금형 촬영. 감금형 촬영.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나 봐요. 요새는 그렇게 못 하죠. 요즘은 그냥 딱 그냥 촬영하고 그렇죠. 다 집으로 돌아가서 뭐 각자 다시 나중에 모이고. 그리고 여관 생활도 요새 말이 안 되고 젊은 친구들이 여관에 2명 3명 같이 자르면 그렇죠. 말이 돼요. 안 되지. 뭐 경악을 하겠죠. 안성희 선배는 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고 또 둘이 쓰자고 그러고 뭐 그러시던다 그러고 그리고 아침에 다 추진이 있고 동네 밥집 가서 밥 먹고 와서 옷 갈아입고 현장 가서 분장하고 완전 그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거네요 거기서. 아니 동호인 그룹이죠. 그러면서 저도 참 친해졌죠. 그러고 나니까 다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찍고 나면 확실히 뭔가 우리 쪽 사람이 되는 거죠. 친밀감이 생기겠어요.
연극판에도 그렇고 영화판에서도 그렇고 그분들은 저를 누구 제3자한테 얘기할 때는 홍 변호사는 우리 쪽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전 그게 참 좋아요. 홍 변호사는 우리 쪽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참 좋았고 뭐 그래서 다들 친밀하게 지냈었죠. 혹시 그 영화를 이제 연기를 좋아하시니까 지망하시기도 했고 지금도 지망하고 계시죠? 사실 배우 지망생. 배우 지망생. 직업하면 배우 지망생. 배우 지망생. 이제 교수 그리고 또 변호사 이제 배우 제3의 지망생. 인생 배우 지망생인데 배역이 안 들어와서 지망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그럼 영화를 보실 때도 좀 특별하게 보시는 것 같으세요? 보이죠. 보여요? 여러 번 보기도 하고 그럼 보면 제 인생 영화가 뭔가요? 제 인생 영화? 네, 교수님 인생 영화. 제일 좋았던 거는 미스터 키팅 나왔던 거. 미스 키티요? 미스터 키팅 선생이 나오는 게 뭐지? 미스 죽은 키팅? 시인의 사회. 죽은 시인의 사회. 데드 보이즈 소사이티. 데드 보이즈 소사이티. 그 영화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배우 연기들 좋고 내용도 좋고 그 미스터 키팅 배역이 참 좋았고 그래서 여러 번 봤던 영화죠. 필라델피아도 참 좋아했던 영화고. 필라델피아 동성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안 봤어요. 필라델피아. 동성애 최근 영화요? 아니면 좀 됐어요? 한 20년 이상 됐죠. 그 영화도 또 필라델피아에서 잠시 또 공부를 했으니까 필라델피아가 익숙하니까. 그렇죠. 네, 유펜에서 계셨으니까. 그때 느낌이 또 달랐고. 영화 자체로 실제 그 도시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건가 봐요. 영화 자체도 동성애 얘기가 지금은 워낙 일반화돼 버렸지만 당시에 동성애 이슈가 없을 때 실제로는 필라델피아 얘기가 동성애 얘기를 제대로 처음에 다뤘을 거예요. 그게 언제 개봉이 됐죠? 처음 나온 게 언제죠? 처음 나온 게 지금 20년 넘었을 겁니다. 30년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쯤? 2000년 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영화는 참 좋은 영화죠.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세요? 좋아하는 배우는 안성기 선배였는데 안성기 선배가 떠나버렸어요. 돌아가셨죠. 안성기 선배는 정말 훌륭했어. 인간성이 그러니까 연기 배우로서 어떤 뭐 이런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배려가 너무 심해서 얄미워 실제로. 그래요? 실제 얄미워져. 어떤가 하면 제가 안성기 선배를 처음 만난 거는 축제라는 영화를 통해서 만났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난 거는 15년 전에 신영균 선생님 잘 모르시죠? 예전 원로 배우세요. 원로 배우신데 초반에 스타를 하시다가 사업계로 돌아가시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예전에 혹시 그 이승만 기념관 얘기 나왔을 때 그분이 흔쾌히 뭐 내 사절 땅을 기증하겠다 그 얘기 하신 분이죠. 신영균 선생이 500억을 내서 15년 전에 문화재단을 만듭니다.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그때 제가 이제 감사로 끼게 됐어요. 신영균 선생님이 안성기 선배를 워낙 이뻐하셔서 처음부터 이사장을 내정하고 맡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5년 동안 계속 좀 같이 만나면서 매년 우리가 시상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하니까 자주 만나고 또 신용근 선생 별장이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도 가서 뭐 1박 2일 하고 행사하고 또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한 번은 그 재단 임원들이 골프를 하기로 했었어요. 골프를 하자 그러고 제가 마지막 조여서 안 선배와 같이 쳤어요. 근데 보통 안 선배나 유명인들은 끝나고 나면 샤워만 하고 빨리 나오지 당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얼굴 보이는데 안 하거든요. 안 선배가 당에 들어가서 걸터 앉아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가 빨리 나오면 내가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배려예요. 뒷모습에 그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 형 배려 짜증나 그러는데 샤워하고 나와버렸어 먼저. 그래요? 나중에 늦게 나와가지고 왜 안 들어왔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형 얄미워서 그러려다가 그 얘기는 안 했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항상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를 가나 형은 배려를 해요. 그 연예인들에 대한 항상 뭐 저는 연예인들하고 친분도 없고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대중들은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있지만 저 사람이 TV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또 현실 사생활은 좀 다를 거야.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스캔들이 많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온화한 인상일수록 저 사람은 뭔가 더 음흉한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게 모르겠어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잘못을 이렇게 픽하려는 보려는 그런 게. 안 선배는 전혀 그렇지 않나 보네요. 안성기 선수. 제주도 행사를 가면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호텔에서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 세수 안 하고 내려오죠. 세수 안 하고 내려오는데 다들 안 선배 보면 다들 사진 찍자 그러고 쭉 줄을 서거든요. 한 번도 싫은 기색 안 해요. 끝까지 사진 찍어주고 사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뭐 아마 천성이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얄미울 정도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럼 너무 재미는 없지 않나요? 재미는 가끔 제가 이제 강원도 지나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밥집에 가서 벽에 붙어 있어 안성기 사인이.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게 찍어가지고 문자를 톡을 보내요. 그럼 금방 또 연락이 와. 그 집 참 맛있었어. 100% 형이 그 집을 기억할 리가 없어.
나에 대한 배려로 또 그렇게 또 답을 하는 거야. 아 교수님 이제 민망할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인데, 근데 네. 그 건강 관리 그렇게 잘하던 형이 암으로 쓰러져서 정말 어디 암으로 돌아가신 거죠? 혈액암이었어. 혈액암. 네, 혈액암이어서 정말 이해를 못했고, 신중균 선생이 그 안성기 선배를 보내실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신중균 선생이 안성기 선배를 보내면서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르셨고, 그래서 정말 너무 슬펐죠. 그랬었죠. 요즘 최근에 뭐 영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AI 같은 걸로 이제 영상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나요? 당연히 어떠세요? 지금 그건 사실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저작권도 이제 당연히 대표로 문제죠. 전공하셨으니까 좀 궁금하거든요. 미국에서 의견이. AI와 관련해서 미국 작가협회가 작가 조합이 먼저 스트라이크를 하고요. 그다음 감독 조합이 하고요. 또 배우들이 합니다. 배우들이 요구하는 거는 AI가 들어오면 그 시간만큼 실제 배우가 일을 한 걸로 쳐줘. 그러면 자기 얼굴 초상권을 팔면 그렇죠. 파는 대신. 그런데 문제는 합성 배우가 나올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합성 배우를 쓸 때는 그러면 합성 배우를 쓸 때는 개인이 누구진 특정이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 개인을 묶어서 그걸 자료로 해서 합성 배우를 만들었으니까. 그랬을 때는 감독 조합의 승인을 받아. 배우 조합의 승인을 받아. 그 배우를 쓰는데 AI 배우를 쓰는데. 그럼 뭔가 돈을 내놔라는 얘기죠. 그 펀딩을 조성해서 어쨌든 배우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제작사 협회하고 배우 조합하고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작가 조합하고도 제작사 협회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요. 작가 조합도 요구하는 것도 AI가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결국은 AI 시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라도 배우들이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배우의 공급이 뚝 떨어질 겁니다. 아마 정말 주요 배역 몇 남고는 조단역 정도는 전부 바뀔 거고요. 근데 그게 비단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그 배우계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시니어 한 명이 경험 있으면 AI 툴 써가지고 얼마든지 다 그냥 공장에서 말단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됐잖아요. 공장에서 AI가 더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AI가 돌아오고 얘들은 휴식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하다가 지가 가서 전기 꼽고 충전하고 리차지하고 다시 일하고 불평도 안 하고요. 노조도 안 만들고. 전구가 없다는 거예요. 전구가 없는 게 아니라 전구는 있는데 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작업도 중에. 마지막에 점검하러 인간이 점검하러 들어서 불 켜고 한번 돌아보고 불 끄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아마존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동화된 회사들 보면. 그런 중국도 실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은 지금 AI가 최고잖아요. 중국은 뭐 AI를 만드는 데는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를 모으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모으는데 그 데이터 안에는 프라이빗한 정보도 있고 저작물도 있고, 그것을 권리자들과 관계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그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좋은 AI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거기에 대한 권리 무시하면 되니까. 그렇죠. 애초에 그 관심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AI가 좋은 AI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은. 그런 세세한 장벽들이 그렇죠. 다 없는 거네요, 거기는. 거기는 뭐 필요하면 뭐 저 파룬궁 장기 적출해가지고 수술하니까. 지금 이거 방송이 뭐 수술 막 하니까 걔들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저작권법을 이제 전공으로 한 분으로서 이 AI 시대의 저작권 이런 건 개념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세요? 문제인데 우리 저작권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결국 데이터라는 거는 AI 전제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좋은 저작물이 많이 계속 나와줘야지 좋은 데이터가 생기는 거고 좋은 AI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업계 입장이 크니까 산업에서는 권리 처리하지 말고 일단 쓰자는 거예요. 산업을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권리 포기하라는 얘기. 그게 지금 큰 목소리고, 그 큰 목소리가 정부가 마구 이제 흔들리고 따라가고 있고요. 문체부가 뭐 소리 내지만 얼마나 문체부가 그 산업의 목소리에 반대를 할 수 있을지는, 문체부는 정부에서 예산 규모가 워낙 작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볼 때는 좀 시시하죠. 산업에서 볼 때는 좀 시시하죠. 근데 어째 예술가들은 이제 예술가의 권리 포기하라 그러면 근데 세계적인 추세가 예술가의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이 그럼 저작권법이 이제 포기하고 정보 데이터법으로 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AI도 끝나요. AI도 지금 수준에서 끝나고 좋은 AI로 개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안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 끊임없이 예술가들은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좋은 걸 만들어주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건 결국 보상인데 로얄티인데 그 로얄티를 포기하라 그러면 AI 산업도 위험해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균형을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예술가의 권리를 얘기하고 그렇게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AI가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요. 참 무서워요. 저도 이제 챗 GPT까지는 나름대로 따라간다 생각. 교수님도 챗 GPT 쓰시나요? 저는 끝까지 안 쓰려다가 요새 비싸게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로부터 요청을 받고 또 제가 제의하기도 했고 어떤 책을 하나를 쓰겠다. 배우의 권리를 쓰자. 배우의 권리라는 책이 지금 작업 중이세요, 세계적으로 지금? 없다. 예, 세계적으로 없어서 그걸 쓰자. 그리고 전 아까 나름대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 배우 예, 왜냐하면 배우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 저작권적인 얘기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배우의 권리는 촬영을 하면 영상 제작자에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촬영할 때는 많은 스텝이 필요하고 많은 연기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개별적인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영상물이 유통이 안 되죠. 따라서 배우는 출연료 받고 스텝들은 보수 월급을 받고 예.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의 권리가 실제로 법적인 권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따라서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제가 작업을 했는데 작업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중간 결과를 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만나자로 해서 갔더니 이분들이 AI로 자기들이 목차를 뽑아가지고 저한테 내밀었어요. 제가 그 목차를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또 보면 이제 방향이 책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목차하고 실제 크게 틀리지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안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간 작품을 냈고 이제 마지막에 또 교정 작업을 하고 내가 추가를 하면서는 계속해서 AI 검색을 해봅니다. 정보를 검색을 해보면 정보를 쏟아내는 품질이 정말 깜짝 놀라요. 진짜 저도 놀라요. 네. 그 한 1년 전하고 뭐 네. 지금하고 뭐 1년뿐만 아니고 뭐 몇 개월 전하고 지금하고도 달라요. 그 품질이. 정보의 품질이 정말 졌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얘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항목별로 검색하는 기능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책의 퀄리티를 높이고 있는 정도인데 GPT를 쓰세요? 어떤 AI를 쓰세요? 저 구글에서 하는 거 제미나이 쓰고 있어요. 제미나이요? 예. 제미나이가 학교랑 연결돼 있어서 제미나이가 꽤 품질이 높은 게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또 제대로 구독하려면 되게 비싸더라고요. 몇십만 원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려 했던 거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저 세대 그리고 뭐 40대도 마찬가지고 20대, 20, 30대, 40대 사람들 뭐 10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10대부터 40대까지 과연 이제 그러면 대체되지 않는 게 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AI가 모든 걸 다 대체하고 있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심지어 그 잘 나간다던 미국의 그 테크 기업 그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뭐 메타가 몇만 명을 자른다, 뭐 아마존도 10만 명을 해고했다 이런 뉴스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테크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정말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하루 아침에 그냥 실업자가 돼가지고 뭐 자기 모기지 같은 거 갚아야 되는데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페이가 많은 만큼 씀씀이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고 자녀들 사립학교 보내야 되고 하면 딱 일정하게 월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벌써 이제 직장에서 잘리게 되니까 뭐 통보 받아 잘렸으니까 당장 3개월 뒤에 쓸 돈이 없는 거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AI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뭘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뭘까 이게 점점 줄어드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교수님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그걸 누가 무슨 얘기하죠? 요리밖에 없다든가 요리야? 그런 얘기하는데. 요리 하잖아요. 요즘에 로봇 보면 요리 잘하던데요? 전 근데 여전히 언젠가는 쓰는 작업, 뭔가 작품을 만드는 작업은 텍스트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텍스트 없이는 아무도 안 이루어지거든요. 지금은 AI에 다들 미쳐 있지만 근데 그 텍스트도 AI가 쓰잖아요. AI가 쓰는데 AI가 쓴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데이터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로 데이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텍스트가 생산되어 줘야지 AI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AI가 지금 다들 환각 상태에 빠져 있고 AI가 다 되네라는 건데 결국은 저는 텍스트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는 작업, 작품하는 뭘 만드는 작업, 뭐 예술 작업, 뭐 결국 다 필요할 거예요. 인간이 하는 작업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 그러려면 세상에 없는 거를 계속 생각을 많이 해야겠어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거 말고 기존에 없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결국 그게 예술의 영역 아닐까요?
결국 뭐 글을 쓴다는 게 그런 것이 될 것이고 창의의 영역으로.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창의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많이 읽어야죠. 다시 돌아가서 이 중세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텍스트예요. 텍스트주의자예요. 저는. 텍스트. 예. 저는 그래서 일본 사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것도 일본 사회에 대해서 뭔가 일본 사회 활자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일본 사회에 대해서 뭔가 존중, 동경? 인정. 일본 사회를 네.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 텍스트에 대한 집착을 저는 인정합니다. 결국 모든 건 텍스트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영상이랑은 다르네요. 영상은 텍스트 없는 영상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있어야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텍스트 없이 영상 만들었다? 그건 허구죠. 그리고 영상을 볼 때는 사실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내구조가 다르죠. 일단 네. 우리 내 작용을 안 하죠. 작용 안 하죠. 그냥 책을 볼 때는 계속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노인네 같은 소리 한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 학생들은 책도 파일로 만들어서 보거든요. 교재를 하나 절판이 된 교재가 있어서 이 절판이 돼서 이걸 수업을 했는데 파일로 만들어 줄래 그랬더니 파일로 만들어서 저한테는 바인딩해서 하나 갖고 오고 파일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파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역시 저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줄을 그어야 되고 이렇게 견출지 붙여야 되고 메모를 해야 되는 세대인데 요새 많이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그래서 정보의 양이 과연 충실할까 하는 의문이에요. 젊은 세대의 정보의 양이 이 노인네들의 정보의 양하고 정보의 양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충실도가 그게 맞나 하는 의문은 계속 갖고 있어요. 이게 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느껴요. 예. 디그레이딩 된다고 어느 순간 생각하고. 이게 피크를 찍고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것도 한 2000년대 초반까지가 정말 영화의 황금기였고 그 이후부터 나오는 할리우드 영화들이나 아니면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로 보면 질이 점점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영화들이 별로 안 나와요. 사회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사회 하부 구조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만 가지고 다들 박수를 치고 있는 거는 영향이 활자에서 벗어난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결국 중세 지향으로 지금 계속 꼬라박고 있는 거네요. 근데 중세는 활자를 썼는데 중세 활자는 썼는데 이 퇴행 사회만 지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중세 지향 퇴행 사회 이게 조금 된 책이긴 하죠. 한 2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2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면 나름 아직까지 따뜻하네요. 저는 글쎄 이거 다음 책을 지금 지금 한 2권 더 낼 수 있는데 뭐 내봐야 뭐 아무도 안 보니까 아니 다 보시죠. 이제 방송 보고도 또 많이 주문하실 텐데 안 해. 또 중세 지향 퇴행 사회 이제 홍 교수님이 쓰신 책 많이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책 예전에 처음 책을 냈을 때 시네마 법정이라고 영화를 법률로 평석한 거였어요. 그때 조선일보가 재미있게 주말판에 서평콘에 쓰지 않고 사회면에 박스 기사 써줬습니다. 제가 모르는 기자예요. 제가 모르는 기자인데 이 영화 평론이 각주가 달려 있다 그러고 박스 기사 써줬어요. 그날 3,000부 나왔거든요. 그 기사 쓴 다음 그날 3,000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힘이 있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이거 나오고 나서 조선일보 지면이 아니고 인터넷판이긴 하지만 인터넷판이 무지 길게 썼어요. 무지 길게 어떤 분이 써주고 그게 인터넷 자기들 그 메일 집계를 냅니다.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오관왕이라는 거예요. 머무는 시간 클릭해서 이걸 해서 5개 항목이 있는데 5개 다 정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흥분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책은 전혀 안 나가요.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을 안 읽는구나.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있어요. 책은 이제 대한민국은 책을 안 읽는다. 그리고 제 친구가 또 냈더니 한 700부 팔렸더니 출판사에서 대한민국에서 700부가 팔렸으면 읽을 사람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슬픈 사회가 됐구나. 하긴 한 1000권만 팔려도 이제 대단한 게 됐어요. 웃기게 돼버렸어요. 1000권이면 아주 대단하죠. 예전에는 10,000부가 기본이었는데 웃기게 됐어요. 교수님 다음 책은 꼭 10,000부 일단 최소 10,000부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홍승희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음이 막 꼬이고 그래서 또 많이 헤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아주 즐겁게 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